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비극적인 항공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공항 인근 상공에서 여객기와 헬기가 충돌한 뒤 강으로 추락했는데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비상탈출했는데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두 사고 모두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기내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객이 화상을 입고 항공기가 회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확보한 화재 당시 사진을 보면 머리 위 선반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불똥이 떨어졌다는 일부 탑승객의 목격담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이륙을 위해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동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탑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겁니다. 곧바로 승무원이 소화기로 연기를 껐지만 배터리를 들고 있던 승객 한 명이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항공기는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야 했고 에어부산은 모든 승객을 하차시키고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같은 공항, 같은 항공사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내 반입 물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발생 당시 탑승객이 직접 항공기 비상구를 열고 탈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검은데 보니까 여기 찾다 보니까 비상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탈출하고 나왔고. 에어부산 측은 당시 기장이 비상탈출을 선포했고 승무원과 승객이 함께 비상구를 개방한 것이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구 근처의 승객에겐 비상시 탈출 임무에 협조할 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 28일 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직접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던 승객은 YTN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공사 측에 별다른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초 별도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했던 항공사 측은 탈출 지시 방송은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기내 상황이 생생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연기가 그냥 확 쏟아지면서 불꽃이 확 보였어요. 캐리어 올리거나 하는 선반 있잖아요. 그쪽에서요.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는데 당시 어떠한 안내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또 이동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쫙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뭐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성분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승객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서 에어부산은 별도의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기장이 비상탈출을 의미하는 이베큐에이트라는 말로 지시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무원들이 이를 복창하는 등 비상탈출 조치를 절차대로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하려면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서 화재가 난 데다 대처 미흡 논란까지 벌어지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느낌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좀 저가 항공을 타야 되나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좀 더 높은 등급의 항공사들이 기내 연식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 승객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력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기내 반입 물품 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은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기체에 남아있는 연료로 자칫 폭발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관계 당국은 위험 평가를 마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난 지 벌써 나흘째. 여객기를 만든 프랑스 측 조사위도 사고 조사에 합류했지만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은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고기에 남아있는 16톤 규모의 항공유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칫 연료에 불이 붙어 폭발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연료뿐 아니라 승객용 비상산소 용기 등 위험물이 그대로 기체에 실려 있다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앞서 기체가 안전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감식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와 프랑스 조사위 측은 오늘 오전 사고 기체에 대한 안전평가를 우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에 앞서 남은 연료를 배출할 필요가 있는지 또 화물칸이 손상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항공유를 빼내야 한다면 최소 24시간 이후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곧바로 합동 화재 감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화물칸 안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승객들이 맡긴 위탁 수화물에 대한 반환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근처 공항 상공에서 일어난 여객기와 군 헬기의 충돌 뒤 추락 사건으로 두 항공기에 탑승한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군 헬기에 비극적 실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왜 여객기를 피하지 못했는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한 뒤 추락한 포트맥 강에선 밤새 진행된 수색 작업이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숨죽여 기도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비극이라며 생존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As one nation, we grieve for every precious soul that has been taken from us so suddenly. 존 도널리 워싱턴 DC 소방서장은 생존자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구조 작업에서 희생자 수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포토맥 강에서는 희생자 수습을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강하고 강의 수심도 꽤 깊어서 수색 작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추락해 260명 전원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민간 항공기 추락 참사. 미국 국민에겐 충격 그 자체입니다. About then we all got the realization that that could have been us if it had been a matter of seconds, minutes at most.
that could have been us. And it was rocking. 미국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 헬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에서 가까운 레이건 공항은 미국 내 비행편이 많아 혼잡하고 공항 근처에 펜타곤도 있어 평소 군용기 비행도 잦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사고를 일으킨 군 헬기가 일상적인 야간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근처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관제사가 사고 30초 전부터 헬기 조종사에게 착륙 중인 여객기를 확인했는지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30일 전 세계 항공교통 관제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라이브 ATC에서 사고 당시 교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사는 사고 30초 전 미 육군 소속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에게 여객기가 눈에 보이는지 물었고 여객기 뒤로 지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헬기 조종사는 여객기가 보인다, 시각적 분리 요청이라고 말했고 이후 13초가 채 지나지 않아 관제탑에서는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습니다. 날이 추워져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 최초로 심혈관 중재 시술을 보조해주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로 환자를 보며 조이스틱을 1mm씩 원격 조종하자 얇은 혈관 속 와이어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막힌 부분을 찾아주는 가이드 와이어로 혈관을 넓히는 벌룬이나 이를 고정시켜주는 스텐트를 와이어 끝에 달아 시술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카테터 제어 로봇입니다. 이 카테터 제어 로봇을 활용하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임상시험을 20번 진행한 결과 시술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개발한 카테터 제어 로봇은 기존 시술에서 사용하던 조영제의 사용을 줄여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특히 시술자의 손동작을 도와 정밀도를 높여 시술 시간도 단축합니다. 이에 수술 로봇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신기술 인증도 획득했으며 현재 임상시험 중으로 올해 중순쯤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5군데 이제 지정된 병원에서 실제 사용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정량적으로 이 제어를 1mm 단위로 또 각도에서는 0.5도 단위로 정확하게 제어를 해서 보다 더 정확한 시술, 그다음에 정확한 시술을 통해서 재시술의 이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섬세한 집도를 통해 정밀도를 높이고 오차 범위는 줄여주는 시술 로봇.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세계 IT 업계를 강타한 중국 알리바바가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모델 딥시크를 능가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 춘제 당일인 지난 29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새로운 AI 모델 Q1 2.5 맥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는 이 모델이 20조 개가 넘는 토큰을 학습했으며 오픈AI의 GPT-4와 딥시크, 메타의 라마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딥시크 돌풍 속에 중국 AI 모델의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도 최근 AI 모델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오픈 AI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도 치열합니다. 취임 다음 날 천문학적 액수의 AI 투자를 유치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글로벌 AI 패권을 움켜쥐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지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명 인사들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토론하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경제 올림픽이란 별칭처럼 영향력도 엄청난데 올해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입니다. You walk down the street here in Davos, and every storefront has AI in it. I mean, last year it was crypto. This year it's AI. 당연히 AI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선진국들의 각축전이 치열한데 특히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 오라클의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설립을 발표한 겁니다.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트럼프 대통령은 이 투자금이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이 AI 생태계와 인프라를 지배하겠다는 속셈인데 머스크 등이 찬물을 끼얹은 자금 조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갈수록 커지는 디지털 격차 문제 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The AI we're build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we're all building together, doesn't end up being controlled by free US players. Because if that's the case, the digital divide that we've been observing is just going to continue to grow. 또 인공지능용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지순한입니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동이 왕성하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하는데 올해가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런 태양 극대기에는 강력한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과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이 온통 붉고 영롱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해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불어닥치면서 세계 곳곳에서 화려한 오로라 현상이 관측된 겁니다. 특히 올해는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여서 더 넓은 지역에 강한 빛깔의 오로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1년마다 반복되는 태양 극대기에는 신비한 자연현상보다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지고 흑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력한 폭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태양에서 분출된 엄청난 양의 고에너지 입자와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을 교란하면서 인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위성이 손상되거나 무선통신과 GPS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우주인과 비행기 조종사가 방사능에 피폭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3년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정전과 변압기 폭발 사고가 잇따랐고 지난 2022년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위성 40개가 무더기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대기 밀도가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물에서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자기 폭풍이 발생할 때는 지능에서 걷는 그런 느낌, 위성에 나를 때 방해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위성이 제 궤도를 유지를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를 활용해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기 30분 전 미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 활동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우주 전파 재난 위기 경보를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난해 지구를 강타한 지자기 폭풍의 원인과 물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해 우주 날씨 변화의 예측력을 한층 높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더 강력하게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지자기 폭풍, 즉 우주 날씨 변화를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주 전파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주의하고 드론은 비행 중에 작동이 안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45억 년 전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 베누에서 아미노산 등 유기화합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미국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등 국제연구진은 2020년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베뉴 표면에서 채취한 돌과 먼지 등을 분석한 결과 33종의 아미노산을 포함해 수천 개의 유기화합물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유기 분자는 운석에서도 발견된 바 있지만 베누 샘플은 운석과 달리 아주 깨끗하며 대기 진입 중 가열되거나 토양 오염에 노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지구에서 약 3억 3,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베뉴 표면에서 121.6g의 샘플을 채취해 지난 2023년 지구로 귀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샘플을 밀봉해 지구 대기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베누와 같은 소행성들이 우주의 거대한 화학 공장처럼 활동하며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여러 천체에 생명체의 원재료를 배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긴 연휴 뒤 첫 출근길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과 영서에 5mm 미만의 비와 최고 5cm의 눈이 내리고 충청 북부에도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로 도로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지기 쉬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 과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온난화가 심한 상태로 유지되면 빠르면 20년 뒤에는 사과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 김치 재료인 고랭지 배추도 한반도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과일로 알려진 사과.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대표 과일인 만큼 명절 차례상과 제사상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부터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과를 먹고 선물하며 행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가 짧으면 20년 뒤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가슴 서늘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반도 과일 재배지 미래 전망 자료를 보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온난화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20년 뒤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가 사라지고 60년 뒤엔 사과 재배지가 거의 사라져 볼 수 없게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전북 등 많은 곳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기온이 점차 올라서 2040년도에는 강원도에서만 2080년도쯤에서는 강원 산간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우리나라 대표 과일인 배와 포도, 감 등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2040년 이후 재배지가 급감해 50년에서 60년 뒤에는 한반도에서 재배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농업 분야 미래전망에서는 김장전, 여름철 김치의 공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김장김치가 떨어지는 여름철에 먹는 김치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고랭지 배추가 대신하고 있는데 최근 태백과 삼척 등 해발 고도가 높은 고랭지의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악의 온난화 상황에서 고랭지 배추는 2040년대 현재의 7% 수준으로 줄고 2080년대 이후엔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배추는 아직 상황이 여유롭지만 지난해처럼 가을과 겨울 이례적 고온과 폭우, 폭설이 지속한다면 이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온난화 속도는 전 지구 평균 수준보다 2배 이상 빠른 상황.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속에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월 3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